그런데 지금 한국의 농민들이 지주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고 있냐. 추미애 장관이 자기 딸이 자영업하다 망한 게 임대료 때문에 망한다고 그랬을 때 과연 임대료 수입이 건물을 사지 않고 그것을 예금을 하거나 주식을 사거나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 높은 수익률로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느냐. 임대 사업자들이 다 단합을 해서 카르텔을 만들어서 독과점으로 가격을 임의로 올리고 있냐. 그러면 그게 지대추구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도 자산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공정한 수입이 발생해야 돼야 적당한 정도의 어떤 기대 수익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지금 소작료가 얼마나 높은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사실은 인터넷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미 80대 중반이셔서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아버님하고 같이 일궈놓은 재산이 논으로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받아오는 소작료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는 돈입니다. 여기 인터넷에 올라온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저희 집에 임야가 좀 있는데 한 곳에 논 한두 마지기가 있고 다른 곳에 세 마지기 정도가 있는데 아버지가 올해부터 네가 다니면서 소작농에서 소작료를 받아와라. 쌀을 좀 받아오라. 그래서 땅 놀릴 것도 없으니 주변 농가에 소작 주고 농사 지은 쌀 조금 받아오는 것이 요즘의 소작 제도라는 거죠. 근데 올해 예년만 못하게 논 한 마지기당 땅 달랑 40kg 한 포대를 주시네요. 그래서 예년에는 5, 60kg 주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 농민이 농사 짓고 나서 올해 농사 안 됐으니까 40kg만 받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구한테 지금 바게닝 파워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거 안 받아오고 싫으면 내가 니네 땅, 당신네 땅 농사 내년에 안 지면 돼.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올 쌀 시세가 이 정도로 하는데 쌀 시세가 높아서 40kg만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5, 60kg 줬는데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이제 뭐 이런 게. 근데 그 밑에 달린 말이 헌법의 경제유지법칙에서 소작제 자체가 불법이다. 당신의 아버지 자체가 불법하는 거다. 막 이런 얘기들이 써 있습니다. 사실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 노인들이 그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데 대해서 소작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어서 이 소작 금지 제도 자체가 이미 지킬 수 없는 정부도 지킬 수 없는 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논 한 마지기가 한 약 200평입니다. 논 한 마지기가 정확하게 동네마다 다르고 땅의 수확률마다 논의 수확마다 다르지만 보통 200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냥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지금 논값이 얼마나 되나 그랬더니 경기도 가평군에 2020년에 평균 거래 가격을 봤는데 제곱미터당 동네마다 많이 다르지만 평균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한 마지기가 200평이고 한 평이 3.3제곱미터니까 제곱미터당 10만 원을 200 곱하기 3.3 하면 6,600만 원이 됩니다. 소작료 쌀 40kg은 농민 입장에서 얼마를 내는 거냐.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서 벼로 정부한테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벼에서 쌀을 만들 때 도정 수율이 한 72% 되니까 쌀 40kg은 벼로 한 55.55kg 정도가 됩니다. 2020년 벼 40kg의 정부 수매 가격이 7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55.56kg는 9.7만 원이고 벼로 쌀로 만드는 데는 도정료가 들어갔으니까 한 10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되죠. 즉 6,600만 원의 자산에서 1년 임대료가 10만 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지주가 농민들한테 지대추구를 하고 초과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냐. 거꾸로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왜 6,600만 원짜리 자산에서 10만 원의 소작료밖에 받을 수가 없냐? 그것은 전 세계 농산물이 과잉 생산되고 있는 시대고 한국의 농업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쟁력이 낮아서 농사를 지어서 밥 먹고 살 만한 농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촌을 다 떠나서 노인들만 남아 계신 거죠. 그래서 지금 희소자원은 농토와 농사꾼 중에서 농토 아닌 농업인이라는 것입니다. 농토는 남아 돈다는 거예요. 즉 소작인이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고 지주에게 당신 그 쌀 한 포 40kg에도 고맙게 논 한 마지기에서 받고 아니면 내가 그냥 농사 안 질 테니까 농사 못 져서 소작 지으라고 땅 맡기고 싶은 사람 널렸으니까 받을래 받고 말래 말라 이런 일이 벌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체력을 가진 농민이 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경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시면 1960년대, 2020년까지 같은 면적에서 인류가 생산하는 곡물의 양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금도 내려가는 거 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이오 산업 또는 농업 기술 대형화, 기계화 등이 다 겹친 거죠. 그래서 곡물은, 작물들은 계속 개량이 돼서 병충해에 강하고 비료도 들쓰고 기후변화에도 강하고 열매가 잘 열리는 것들로 점점 좋은 품종으로 개량이 되어 왔고, 또 이제 농토를 많이 차지하는 축산도 이제는 점점 작은 면적에서 많은 고기를 생산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방목하던 닭들하고 지금 양계장에서 기르는 닭들하고 얼마나 적은 면적의 땅을 쓰고 있는지를 보시면 왜 닭고기가 그렇게 싼지, 닭이 싼지를 여러분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세포 배양을 통해서 닭 없이 닭의 체세포를 증식해서 만든 치킨 너겟이 팔리고 있고 승인을 받았고, 이제 소 없는 소고기, 닭 없는 닭고기, 돼지 없는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은 이제 이렇게 쟁기를 들고 가는 그런 게 아니라 바이오 산업으로 돌변하고 있으면서 토지의 필요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업에서만 토지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공업에서도 토지의 필요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그림은 휴대폰이 없애버린 50가지의 공산품들입니다. 이걸 생산하는데 얼마나 많은 공장들이 쓰여졌을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신문도, 카메라도, 사전도, 자명종 시계도 사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게임기도 사지 않고, 컴파스도 사지 않고, 라디오도 사지 않고, 시계도 사지 않고, DVD도 사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스마트폰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땅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앞으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되면서 부품이 확 줄어드는 것도 자원을 덜 쓰는 경제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디지털 카메라가 2010년에 피크를 치고는 급격히 없어져서 거의 시장이 없어지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 속에 들어가는 카메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없애버린 기계들을 생산하는데 과거에 우리는 1706kW를 썼다면 지금 스마트폰 하나 생산하는 데는 75kW밖에 쓰지 않고 26kg이 지금 0.1kg 속으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자원도 덜 쓰고 그중에 토지도 덜 쓰고 그런 에너지를 쓰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재택근무를 하면서 부동산 수요에 대한 변화도 많이 생겨서 도심의 비싼 땅에 대한 수요를 줄여드리고 미국의 앨런 머스크가 캘리포니아를 버리고 세금 싼 값싼 텍사스로 이전을 하고 지금 타겟이 폭동으로 막 공격이 받았던 미네아폴리스 도심에서 시외 지역으로 옮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근로자들도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그래서 대도시의 링크드인에서 이동 현상을 다 통계로 뽑아봤더니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뉴욕은 마이너스 27%, 그렇지만 작은 교외나 작은 도시로는 플러스로 인구가 이동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급변하고 있고, 그래서 대도시에는 공실이 독일, 영국, 미국 거쳐서 다 공실이 늘어나고 중소도시에서는 공실이 줄어드는 부동산 수요의 재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집에서 물건을 사다 보니까 사무실하고 상점은 없어지고 창고 수요만 늘어나는 식으로. 창고는 근데 도심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외로 가게 되죠. 그래서 부동산이 점점 덜 필요한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보면 경제유진의 법칙은 지극히 시대착오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정책이고 대통령도 사기를 치고 편법을 해고 특권을 행사해야 택지를 마련할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이 법이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용 토지 공급을 인해서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고, 왜 공무원들이나 공공부문에게 뇌물을 주거나 그들이 우월적 지위에서 사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논란에서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중세적 가치관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없는 이상한 제도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경자유전의 법칙이고 소작 금지 제도입니다. 어느 것 하나 현재 지킬 수 없습니다. 시골에 젊은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있고, 그것은 도시에 있는 자식들이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이미 농민이 아니죠. 또 하나는 이 절대농지 제도는 택지나 상업용 용지, 그 부가가치가 훨씬 높은 용지로 전환을 하는 것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주택 가격을 높고 주택 공급을 완화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기도 하고, 세 번째는 농민들한테 불합리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절대농지로 묶여있는 땅은 용도 변경을 해서 주택이나 다른 용지, 상업용으로 쓰는 땅에 비해서 가격이 흡격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농지 제도는 농민을 도우는 게 아니라 농민의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조나 진보, 소위 진보를 내세우는 단체들, 농민의 이익단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경자유전의 법칙을 아직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율배반적인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재인 사저 논란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자유전의 법칙이 빨리 헌법에서 폐기되고 사회적으로 폐기되어야 될 시대착오적이고 망국적인 규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